안녕하세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제 인생을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가진 것도 특출난 재능도 없이 태어난 외동딸. 사회에서 제 포지션은 딱 그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에 대해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고, 저희 부모님 역시 긍정적이고 착하신 분들이라 저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웃으며 살아가려고 노력했죠. 남을 미워하는 건 너 스스로를 갉아먹는 거야. 최후에 웃는 놈이 승자라는 말도 있잖냐. 늘 웃어라 딸아. 우리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저희 엄마는 농인이세요. 글이나 수어로만 소통이 가능하고 입모양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긴 하지만 속도가 조금만 빨라도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면하는 일은 거의 못 하셨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공장에서 기계 수리공으로 일하세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이 대물림되는 가난. 우리 집 상황이 딱 그랬죠.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몸이 불편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엄마, 수입이 적어 항상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는 아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제게 늘 세상을 미워하지 말고 아름답게 보려고 노력하라고 가르치셨고, 저는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미소를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죠. 저의 미소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줬어요. 학교에서도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생글생글 웃고 보는 저의 성격 덕에 주변에 늘 사람이 많았고, 다들 저에게서 긍정의 에너지를 얻는 것 같다고 말해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를 대견하게 여겨주었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꽤 큰 공장에 취직했고, 성실하게 오래 일한 덕분에 직급도 오르고 연봉도 올랐어요. 드디어 안정적인 수입을 얻어 힘들어하시는 부모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에 2교대 생산직으로 일하면서 몸은 고되었지만 마음만은 행복한 나날이 시작되었죠. 그렇게 다니던 직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그랬죠. 소영씨, 오늘 야간 근무 아니지 않아요? 아, 오늘 미혜가 아프다 그래서 근무 시간 바꿔줬어요. 그러다 진짜 달라요. 지난주에도 계속 야간 근무했잖아요. 괜찮아요. 야간 근무하면 수당 많이 나오고 전 좋죠. 미혜씨 맨날 그렇게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야간 근무 빼는 거 알면서 그걸, 아휴, 사람이 이렇게 미련해. 그런 소리 자주 들어요. 안 되겠네. 내가 오늘 소영씨 벌을 줘야겠어요. 내가 자꾸 그렇게 사람들한테 손해볼 짓 하지 말라 그랬죠. 네? 벌이요? 오늘 강소영씨는 돼지고기 실컷 먹고 배 터지는 형벌에 처합니다. 땅땅! 남편은 처음에는 이렇게 남들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할 바엔 그냥 내가 고생하고 많은 제 성격이 답답했던 모양이지, 이렇게 동료 직원들에게 야간 근무를 떠맡게 되어 고생하고 있을 때면 피로회복제도 사다주고 비싼 도시락도 사다주면서 호감을 표시했어요. 가끔은 퇴근길에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죠. 제가 스스로 잘 못 챙기니까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해요. 솔직히 저도 남편이 처음부터 저에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과는 다른 관심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일부러 모른 척한 것도 있었죠.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퇴근하는 길에 우연히 시간이 맞아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요. 남모르는 아이 하나가 정류장에 오독하니 서서 울고 있지 뭐예요. 이쪽은 공단 지역이라 주택가가 없어서 아이가 혼자 다닐 일이 없는데 말이에요. 어머, 얘 여기서 왜 울고 있어? 부모님은 어디 가셨어? 엄마, 엄마. 아이는 엄마를 잃어버린 모양인지 겁에 질려 엄마만 찾으면서 울고 있었어요. 비까지 맞은 모양인지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아가, 비도 오는데 안 춥니? 누나 옷 잠깐 입고 있을래? 저는 곧바로 아이에게 옷을 벗어주었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막 하려는 찰나 저쪽에서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며 찾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치호야, 치호야,
아이고, 지호야. 엄마가 가만히 서 있으려는데, 비도 오는데 어딜 혼자 또 갔어? 응? 이쪽에 볼 일이 있어 아이와 함께 택시를 타고 왔는데, 도중에 비가 오는 바람에 우산을 살 만한 곳이 있나 택시 정거장에 잠깐 세워놓은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이 엄마는 우산은 사지도 못하고 비를 철철 맞으면서 아이를 찾아 헤매고 있었죠. 저는 비에 쫄딱 젖어 부둥켜 안고 오는 두 사람이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가지고 있던 우산을 쥐어보냈어요. 세상에. 내가 헛게 보이나 보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그러기에 저는 또 어딘가 아픈가 싶어서 깜짝 놀라 뒤돌아봤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눈앞에 있는 사람 등에서 천사 날개가 보이네요. 오글거려 진짜. 그 일을 계기로 저와 남편은 교제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나 남편이나 서로에게 호감은 있었지만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해 망설이고 있었으니 그 엄마와 아이가 우리 둘을 이어준 천사가 아닐까 하고 요즘도 간간히 그때 일을 남편과 함께 추억하곤 한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의 집안은 우리 집과 비교하는 게 죄송스러울 정도로 잘 사는 편인 집안이었어요.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였는데 큰형은 의사에 작은형은 변호사, 말 그대로 사자 집안이었던 거죠. 그중 유일하게 남편만 2년제 전문대를 간신히 졸업해 공장에 취직했고 그래서 저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당당하게 어깨를 쫙 펴고 전혀 기죽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죠. 부모님이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시는데 오히려 부모님 걱정 안 해도 돼서 좋지 뭐. 난 원래 어릴 때부터 형들이랑은 달리 공부랑은 영 안 친했어요. 내가 탱자탱자 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 배워서 공장 취직해서 내 밥벌이 내가 하고 사는데 형제들한테 기죽고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남편이 좀 안 좋은 데라도 괜찮으니 4년제 대학을 나와 학사학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길 바라셨지만 남편은 돈 낭비라고 부모님께 맞섰다고 해요. 하지만 시부모님도 그냥은 포기하실 분들이 아니었던 모양인지 전문대 나갈 거면 학비고 생활비고 지원을 딱 끊겠다는 초강수를 두셨고 남편은 보란듯이 그날로 바로 자취방을 얻어 나와 학자금 대출과 아르바이트로 등록금도 내고 생활했기에 20살 이후로는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자신은 부끄러울 것도 꼴릴 것도 없다는 입장이었죠. 전 그런 남편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저 역시 늘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늘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는 그런 낮은 자존감이 때때로 저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남편의 높은 자존감이 너무 든든하게 느껴졌죠.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 남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도 아니었고 교제한 지 1년이 됐으니 인사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그냥 여자친구 신분으로 갔었던 건데도 예비 형님들은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치 채소 고르는 것 마냥 위아래로 스캔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저라도 눈치채지 않을 수가 없는 노골적인 눈빛으로요. 안녕하세요. 대현 오빠랑 사귀고 있는... 어머, 지금 오빠라고 그랬어요? 둘이나 있을 때 쓰는 호칭을 지금 집안 어른들 다 듣는 데서 쓴다고? 죄송합니다. 조심 좀 해요. 사람이 배운 교양이 없으면 배울 생각이라도 있어야지. 어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른들에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행색이 저게 뭐야? 얼굴에 비비크림도 안 발랐네. 아휴, 젊다는 근자감인가? 아님 돈 없어서 그래요? 내가 안 쓰는 파운데이션 하나 줄까? 설마 공장에서 먼지 풀풀 날리며 입고 있던 작업복 그대로 입고 온 거야 지금? 아유, 난 막내 도련님이 그렇게 푹 빠졌다길래 인물이라도 잘난 줄 알았지. 근데 뭐 이거는 두 분 다 그만 좀 하세요. 초면에 소영씨가 기분 나쁠 건 생각 안 하세요? 어머 도련님,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선물이라고 사온 것도 봐.
설마 그거 시장 통해서 2만 원 주고 사온 과일 바구니예요? 그런 거 가져와 봤자 이 집에 먹을 사람은 없어요. 아휴, 2만 원짜리도 부담스러운 처지 같은데 들고 가서 본인이 드세요. 시어머니는 근엄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장면들을 지켜보다가 며느리들을 작게 나무라셨지만 그건 그냥 며느리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니 주의를 주신 것뿐이지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신 건 아니라는 걸 아무리 저라도 알겠더라고요. 하긴 아무리 막내 아들이 공장에서 일한다지만 기본적인 집안의 수준이라는 게 있을 텐데 제가 마음에 찰 리가 없었죠. 여기에 저희 어머니께서 농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또 얼마나 더 비웃을지 상상도 안 돼요. 저는 정말 20년 넘는 인생 최초로 긍정의 힘을 잃는 기분이었어요. 항상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저의 힘들어도 긍정적인 캔디 같은 성격을 높게 평가해주는 칭찬에 익숙해져 있었던 탓일까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겨보려고 해도 가슴에 가시처럼 말들이 콕콕 박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 순간에도 당당했어요. 형수가 나랑 결혼할 거예요? 내가 누굴 사귀던 형수가 뭔 상관인데요. 그렇게 우리 처지가 딱해 보이면 소영씨 옷도 사주고 화장품도 사주시던가. 형 돈 잘 버니까 어렵지 않겠네. 어머어머, 도련님 말하는 것 좀 봐. 남편은 내가 좋은데 어쩔 건데 하면서 거의 떼쓰는 막내처럼 말했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서 남편이 모나지 않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형들과의 나이 차이도 상당한 늑둥이 막내였으니 아무리 엄한 부모님이라도 막내만큼은 자유분방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겠죠? 소영씨, 오늘 형수들이 한 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괜찮아요. 난 딱히 틀린 말도 아니었는데요, 뭐. 앞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되죠. 네? 오늘 인사드릴 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웃으려 노력하는 소영씨 태도를 보고 저 마음 굳혔어요. 저랑 결혼합시다. 그렇게 제 나이 28살, 남편 나이 30살,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의 집안 어른 중 대놓고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어도 은근히 하지 말았으면 하는 압박이 저와 남편에게 가해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았죠. 남편은 지금까지도 20살 이후로는 부모님 도움 없이 살아왔는데 결혼한다고 손 벌리면 꼴사나워진다며 둘 다 없는 처지에 결혼식은 그냥 패스하고 혼인신고부터 하자며 차라리 식 올릴 돈으로 신혼집으로 전셋방이나 하나 얻자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했고요. 그렇게 소박하고 별 볼 일 없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결혼 후 부모님을 걱정하는 저를 위해 남편은 일부러 친정에서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었고 귀가 들리지 않는 우리 엄마를 위해 수화까지 열심히 배워가면서 사위 노릇을 톡톡히 하려고 애썼어요. 저를 아들처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수화 연습해요? 내가 가르쳐줘요. 안 돼요. 자꾸 옆에서 도와주고 가르쳐주니까 더 안 외워지잖아요. 내가 직접 외우고서야 안 까먹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남편 학창시절에도 안 해본 공부한다고 고생이네. 엉덩이 토닥토닥 해줘요? 진짜. 둘, 아니 넓게는 우리 친정 부모님까지만 놓고 본다면 정말 부족할 게 없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산재에 있었죠. 바로 시댁 문제였어요. 시댁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결혼 생활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순탄치 못할 거라는 예감만 자꾸 들었죠. 늘 긍정적으로 밝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생각하고 살아가자는 다짐도 시댁 식구들을 보면 자꾸 무너지려고만 했어요. 제 인생 최초로 자격지심이 생기게 만드는 존재들. 적어도 저에게 시댁 사람들은 그런 존재였죠. 늘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할 말은 다 하는 남편이 정말 매일 부러웠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거의 매주 벌어졌어요. 동서, 이번 주 토요일에 본가 올 수 있지? 몇 시쯤이요? 저 금요일 야간이라 아침 일찍은 어려운데. 퇴근하고 바로 와.
토요일에 본가 대청소하는데 며느리가 손을 보태야지. 그렇게 해서 퇴근 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복장 가지고 또 트집 잡힐까봐 씻고 옷만 갈아입고 남편과 함께 불이 나게 달려가면 본인들은 거실에서 한가롭게 티타임을 가지면서 청소는 저희에게 맡긴 적도 있었고, 제사 때도 큰형님, 작은형님은 급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저만 불러서 고용한 사람들과 함께 전을 부치고 제사 음식 준비하는 걸 거의 다 시키곤 했죠. 아유, 동서가 들어와서 때마다 사람 부르는 거 인건비 굳어서 너무 좋네. 그러게 말이야. 아무것도 없이 이런 집에 들어왔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되지 않겠어? 그나마 동서가 양심은 있는 인간이라 다행이지 뭐야. 큰형님과 작은형님 내외는 음식 준비가 다 끝나고 나서야 도착하셨고, 차려놓은 음식만 먹고 절만 하고 저녁부터는 또 모임이 있다며 불이 나게 돌아가셨죠. 고용인들은 음식만 하고 돌아갔고 결국 그 해도 해도 끝나지 않은 설거지와 뒷정리는 제 몫이었죠. 이 집안에서 저의 취급이나 위치가 어떠했는지 아시겠죠?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그래, 내가 모자라는 며느리감이니 어쩔 수 없지. 형님들 말도 일리가 있어. 재산이든 학벌이든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집안에 도움도 되는 거라고는 건강한 몸 하나뿐이니 내가 열심히 일이라도 해서 며느리 노릇을 하는 게 당연해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지만, 날이 갈수록 대우가 개선되기는커녕 아예 시종처럼 대하는 옷 어른들의 태도에 서러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산다지만 저도 사람인걸요. 결혼 2년 차부터는 언제까지고 웃는 얼굴로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늘 당당하고 자기 할 말은 다 할 것 같았던 남편은 이런 처우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주말이든 평일이든 우리 부부를 불러내 대청소를 시키고 온갖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것도, 심지어 백화점이나 마트 쇼핑할 때 짐꾼처럼 부리는 것도 남편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불만을 표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좋게 생각하면 아내인 저도 함께 고생하고 있는 처지에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수 있으니 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 솔직히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은 막내 아들로 태어나 자유를 보장받으며 살아온 게 아니라 실은 기준치 미달 판정을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일찌감치 방임에 가까운 이런 취급을 받아왔다는 것을요. 그러니 형제들도 무시하고 형수들도 무시하고 남편의 아내인 저도 무시당한다는 것을 저 역시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에게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부족하면 저라도 남편의 어깨를 펴줄 수 있게 잘나야 하는데 제가 더 못나니까 남편이 더 저런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쓰리기도 했고, 충분히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남편의 인생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도 않았죠.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수록 더욱 열심히 또 열심히 일했어요. 청소도 빨래도 김장도 제사 음식도 무엇이든 시켜만 주면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 성실함이라도 높게 평가해 주실까 해서요. 하지만 그마저도 저의 헛된 바람이었어요. 아유, 역시 노가다만 하고 살아온 사람은 일머리가 달라. 그치?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급이 다르다니까. 속도도 빨라. 심지어 완벽하기까지 해. 동서, 그러지 말고 파출부로 취직하는 게 어때? 우리 집 안 그래도 가사 도우미분이 곧 그만두셔서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했는데, 아이, 설마 동서가 형님 집에서 물건을 훔치진 않을 거 아니야. 어머, 형님,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삐까뻔쩍한 거 보면 눈이 돈다잖아요. 아, 전에 다이아 반지 도둑 맞은 거 잊으셨어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금방 들킬 멍청한 짓을 할까? 머리에 든 게 없으니 저러고 막노동이나 하면서 살지. 어머어머, 팩폭 맞아서 뼈 아프겠다. 암만 그래도 막내 동서인데 좀 살살해. 솔직히 말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비아냥과 조롱이 저에게 상처가 되기 시작했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던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누군지도 모를 그 속담을 만든 조상님이 얄미운 지경까지 갔으니 말 다 한 거겠죠.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화도 났지만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웃는 것밖에 없었어요.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글생글 웃는 거예요. 서로를 믿고 선택한 결혼. 이 정도에 무너지면 안 된다. 무너지면 저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해주는 거고 우리만 손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독해지자고 다짐했죠. 하지만 형님들에게는 저의 그 태도조차 눈엣가시 같았나 봐요. 동서, 내가 진짜 진지하게 묻는 건데 혹시 지능이 좀 모자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장애는 유전된다잖아. 그래서 혹시나. 어머, 형님. 요즘 그런 말 하면 장애인 피하다보다 엄청 말 많아요. 의사 선생님 사모님이 구설 안 나게 조심하셔야죠.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을 해도 싱글싱글 생각 없는 사람처럼 웃기만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하긴 동서 가끔 저렇게 웃는 거 보면 저도 소름이 쫙 끼친다니까요. 아니면 뭐 사이코패스 그런 건 아니겠지. 어머 농담도 잘하셔 우리 형님. 막내 동서 그냥 농담인 거 알지? 정말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참고 웃는 게 힘든 순간들이 이것 말고도 여러 번이나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말로 조롱할 때는 남편이 참지 않고 그만하라고 말려주었지만 남편 역시 말리는 것 이외에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기에 그때쯤부터 저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한평생 참고만 살아야 하는 것이 내 업보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그날은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었어서 새벽 2시에도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그 시간에 전화 올 데가 없는데 품속에 넣어둔 전화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전 전화번호를 확인해 볼 새도 없이 바로 이어폰으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는 사람 말소리는 안 들리고 신음소리 같은 것만 들려왔어요. 저는 처음에 어떤 미친 변태가 장난 전화를 했나 보다 싶어서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장난질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기계가 워낙 시끄러워서 자세히 듣진 못했지만 신음소리 중간중간 사람 목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이상했죠. 저는 직장 동료에게 잠깐 양해를 구하고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가, 나다. 시어머니 목소리였죠. 저는 이 시간에 저에게 전화할 뿐이 아니었던지라 이상한 마음에 휴대폰을 꺼내서 직접 확인했지만 시간은 새벽 2시를 넘긴 시각이 확실했고 전화번호도 시어머니 전화번호가 맞았죠. 어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는 말도 제대로 못 잇는 상태로 끙끙대셨어요.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뭘 잘못 먹고 체한 모양인지 속이 너무 안 좋고 배가 뒤틀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겠어. 제가 119 불러드릴까요? 많이 편찮으세요? 좀 체한 것 가지고 뭐 혹시 네가 집으로 와줄 수 있겠니? 네, 알겠어요, 어머니. 강서방은 오늘 오전 근무라 집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깨워서 댁으로 갈게요. 저는 곧바로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깨웠죠. 남편도 깜짝 놀라 바로 차를 타고 공장으로 저를 데리러 와줬고 저희는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119를 불러서 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저희를 부르신 것은 혼자 아파 누워있는 것이 서럽고 외로워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라고 그런 순간이 없었을까요?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알았던 저는 잠이 덜 깬 남편을 닥달해서 빨리 도착하도록 했고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했어요. 어머님께서는 우리 부부가 도착할 때까지도 거실에 엎어진 자세로 배를 부여잡고 끙끙대고 계셨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미안하다. 너 일하는 중이었을 텐데.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이 먼저 줘. 여보, 반지꼬리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약통하고 반지꼬리 가지고 와요. 어머님 손가락부터 따게. 저는 일단 급하게 어머님을 소파에 앉혀드린 뒤 따뜻한 담요를 덮어드렸고 남편에게 상비약과 함께 반지꼬리를 가져오라 일렀어요. 저녁에 뭘 드셨는지 몰라도 급체를 하신 모양인지 엄지손가락을 바늘로 땄는데 어찌나 심하게 체하셨는지 피가 안 나올 정도더라고요. 어머니 안 되겠어요. 병원에 가요. 저와 남편은 어머님을 부축해서 곧바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갔고 정신없으신 어머님을 대신해 수납까지 했죠. 병원에서는 체한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나 어머님의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하루나 이틀 정도는 입원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검사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당연히 저희 부부는 동의하고 검사 비용까지 모두 지불했죠. 남편이 다인실이면 된다고 하는 걸 그래도 어머님을 6인실에 모실 수는 없었던지라 제가 큰맘 먹고 1인실로 잡아드렸어요. 남들이야 그깟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주야 교대로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 부부에겐 1인실도 하루 입원비도 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요. 어머님은 의사에게 응급처치를 받고 병실을 올라가고 나서야 그나마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때가 새벽 4시였죠. 어머님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지킬 테니 한숨 주무세요. 검사는 오전에 한다고 의사가 얘기해줬어요. 제가 깨워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푹 쉬세요. 아니다, 그럴 필요 없어. 너도 일하다가 말고 와서 잠도 하나도 못 잤을 텐데. 저는 간이 침대에서 잠깐 눈 붙이면 돼요. 나 참, 평소에는 어머님 하면서 옆구리에 찰싹 들러붙어 떨어지지도 않던 것들이 정작 이렇게 필요할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구나. 큰형님과 작은형님을 말씀하시는 거였죠. 거기에 제가 뭐라고 말을 얹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저는 어색함을 돌려보려고 말을 돌렸어요. 언제부터 속이 안 좋으셨어요? 좀 더 일찍 전화하셨으면 제가 바로 왔을 텐데. 10시인가? 자기 전에 저녁 먹고 떡을 간식으로 먹은 것이 잘못돼서 체한 모양인지 잠자리에 누웠을 때부터 명치 아랫부분이 꽉 막힌 것처럼 영 불편해서 뒤척였었거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큰 며느리랑 둘째 며느리한테 전화했는데 이것들이 세상에 시어머니가 아파서 다 죽어간다는데도 바쁘다고 소화제 사서 잠깐 들릴 시간도 없다면서 나더러 아직 괜찮아 보이는데 약국 문 닫기 전에 가서 사다 먹으라고 하지 뭐냐. 아이고. 저라도 올 수 있었으니 됐죠. 뭐 푹 쉬세요. 어머니는 두 형님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픈 자신을 모르는 척하고 소화제를 사다 주는 것조차 매몰차게 거절한 것이 너무 섭섭하셨던 모양인지 한참을 잠 못 이루시고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어요. 저도 덩달아 마음이 착잡했지만 거기서 맞장구라도 쳤다가는 괜히 형님들 뒤에서 뒷담화나는 꼴이 될까봐 아무 말 못하고 어머님을 진정시켜드리는 데만 집중했죠. 어머님은 다행히 검사 결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셔서 다음날 저녁 퇴원하실 수 있었어요. 이것들은 진짜 해도 너무하는구나. 형님들 말씀이세요? 어머님을 댁에 모셔다 드리는 길에도 어머님은 화가 안 풀리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죠. 그래, 시어머니가 아파서 아무리 단 하루라도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는데 병문안을 오기는커녕 빈말로라도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전화 한 통을 안 하는구나. 형님들도 바쁘셔서 그러실 거예요. 바쁘기는 무슨 모임이다. 하하호호 끼리끼리 모여서 놀러 다니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아? 오늘 큰애는 무슨 골프 모임이 있다고 공 치러 간다고 하더구나. 사람들하고 모여서 그깟 공이나 치는 게 제 어미, 시어머니보다 중요하다는 거지. 며느리들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 그렇다지만 어떻게 아들 녀석들까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어머님은 그래도 너희밖에 없다. 너희가 안아주었으면 나는 지금도 혼자 거실에 엎어져서 끙끙대고 있었을 거야 하시면서 몇 번이나 저희 부부에게 고마움을 표하셨죠.
언뜻 보아도 어머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서 저도 괜히 속상하더라고요. 그 후로 어머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제가 무난 인사를 드려도 영 맞득잖은 목소리로 빨리 끊으려고 하셨던 것에 비해서 그 후로는 먼저 전화를 걸어주시기도 할 정도로 사이가 가까워졌죠. 저는 내심 그동안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시종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도 꾹 참고 정성을 다했던 것을 어머님께서 이제라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이 컸어요. 여보, 내일 주간 근무하죠? 네, 왜요? 어머니가 아까 전화가 오셨는데 시간 맞으면 오랜만에 외식을 하자고 하시네요. 아, 형님 네 분들도 다들 참석하시는 자리죠? 전 솔직히 어머님과의 사이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가까워졌어도 여전히 형님들은 불편했어요. 아주버님들이야 저와 대화를 나눌 일 자체가 적다 보니 그냥 어색한 정도였지만 그동안 형님들이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이 있었기에 집안일을 해야 할 때 말고는 부딪히지 않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죠. 내색은 안 했지만 남편 역시 제 마음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던지라 자기도 아차 싶은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곤 바로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었죠. 저는 퇴근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이라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남편이 통화를 끝내고는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러지 말고 주말에 쉬는 날 보자고 하시는데요. 다른 가족들은 안 오고 우리하고 어머님하고 이렇게 셋이만 보자고 하시는데. 그래요? 남편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쁨이 먼저 앞섰어요. 드디어 어머님이 우리를 봐주시는구나. 열심히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내 인생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을 주말에 뵙게 되었고 식당 예약도 어머님이 하셨다고 하셔서 어머님께 폐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꾸미고 나갔는데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혀를 차며 그러셨어요. 에휴, 꼴이 그게 뭐니? 옷이 그런 것밖에 없어? 죄송해요. 오늘 어머님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라고 신경 써서 제일 아끼는 옷 입은 건데. 에휴, 너는 돈 벌어서 와이프 옷도 한 벌 안 사주고 뭐 하는 거냐? 너도 둘 다 꼬라지 하고는. 따라와라. 내 이럴 줄 알고 일부러 레스토랑 예약 시간보다 일찍 만나자고 한 거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어리둥절해 있는 저희 두 사람을 데리고 백화점으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저는 생전 처음 들어가 보는 비싼 명품 브랜드 매장으로 말도 없이 끌고 가셔서는 이것저것 저에게 골라주고 직원에게 포장해달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저는 기겁했죠. 어머님, 저희는 이렇게 비싼 거 저희 형편에는 맞지 않아요. 누가 너보고 개선하라고 했어? 아무렴 내가 너희 형편 뻔히 아는데 백화점까지 데려와서 네 돈으로 결제하라고 하겠니? 어머님, 그럼 더더욱 안 되죠. 이렇게 비싼 거 못 받아요. 죄송해서. 저번에 나 데리고 병원 가준 거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도 일까지 빼먹고 저녁까지 간호해 준 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라고 생각해. 너한테는 엄청나게 비싼 거지 나한테는 아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일일이 부담스러워하고 위축되지 마. 내 아들하고 결혼한 이상 너도 이 집안의 식구야. 내 며느리가 꾀죄죄해서 다니고 어디 가서 함부로 취급받는 거 그거 내 자존심도 걸려있는 문제라는 걸 알아야지. 츤데레라는 게 이런 걸까요? 어머님은 짐짓 고압적으로 저를 나무라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 말에서 저를 생각해 주시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야 저를 이 집안의 식구로 그리고 며느리로서 인정해 주신다는 생각에 눈물까지 나려고 하더라고요. 3년의 고생을 보답받는 것만 같았죠. 그건 입고 갈 거니까 포장하지 말아요. 뭐하니? 어서 들어가서 갈아입고 나와. 가방이랑 신발도 사야지. 옷만 고급진 거 입고 신발이랑 가방은 싸구려로 드는 것만큼 없어 보이는 게 없다. 오늘 예약한 레스토랑 격에 맞는 복장을 갖춰야지. 어서 서둘러.
늦기 전에 태연이 옷까지 보고 가려면 우리 이러고 있을 시간 없다. 저는 너무 죄송스럽고 또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어머님 앞에서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 또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님께서 사주신 것을 받아들였어요. 남편도 갑자기 달라진 어머님의 태도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짓고서도 저보고 너무 예쁘고 잘 어울린다고 좋아해줬죠. 그렇게 그날은 어머님이 선물해주신 명품을 입고 난생 처음 가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했어요. 이거는 2번째 나이프로.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너도 이제 우리 식구가 되었으니 어디 가서 창피 안 당하려면 이렇게 우리 집안 수준에 하나하나 맞춰가고 공부해야지. 어머니는 고급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식기 사용법도 모르는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다음엔 사돈도 모시고 한번 만나자. 저희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너무 과분한 것 같아요, 어머님. 내 며느리로서 인정받으려면 그런 비굴한 태도부터 버려. 그날 어머님은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버님은 보따리상부터 시작해 유통업계로 진출한 자수성가형 사업가셨고 어머님 역시 본래 집안은 가난했기에 지금까지 이루어낸 모든 재산과 명성은 오롯이 자신들만의 피나는 노력으로 일구어낸 것이기에 저의 가난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죠. 아버님께서 비교적 일찍 돌아가신 이후 어머님께서는 일구어낸 부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은 자신들처럼 가난하고 무식하다고 무시받지 않게 해주기 위해 교육에 열을 올리셨고 덕분에 큰 아주버님과 작은 아주버님이 사자 직업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어릴 때부터 그런 부모의 뜻은 모르고 공부에 재능도 관심도 없는 막내 아들이 한편으로는 아픈 손가락이셨던지라 결혼만큼은 좋은 집안 여자를 만나서 하길 바랬던 면도 있어서 조금 실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고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으셨어요. 모두 맞는 말이고 어머님의 마음이 이해가 갔기에 저 역시 이렇게 진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죠. 내가 그동안 눈이 멀어서 잊고 있었던 거야. 그 시절 애들 아빠, 내 남편이 보따리 짐을 지고 물을 건너다니면서 장사할 때 지금의 우리 집안이 있게 해준 것이 다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선한 사람들의 노력과 진심의 결실이었다는 걸 내가 자식인 너희에게 다시 배우는구나.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추억에 젖은 듯한 눈빛을 하셨죠.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어머님께서 여느 때와 같이 주말에 온 식구가 다 모여 식사나 하자고 저희 부부를 불러주셨고 저는 어머님께서 사주신 옷과 가방을 챙겨 입고 갔죠. 큰형님과 작은형님 내외는 늘 그랬던 것처럼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고 저는 이 고운 옷에 물이라도 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늘 그랬던 것처럼 당연히 식사 준비는 제 몫이라는 생각에 앞치마를 목에 걸었고 형님들은 이상한 낌새를 차리신 것처럼 수군수군대며 저쪽으로 가셨죠.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오시더니 나중에 네 남편하고 같이 열어봐라. 앞치마 주머니에 무언가 하얀 봉투를 넣어주셨어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슬쩍 봉투를 열어보았고 깜짝 놀라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하얀 봉투에 들어있던 것은 유산을 미리 배분하는 증여에 관한 내용이 담긴 서류였는데 기존의 첫째 아들부터 순서대로 5대, 3대, 2로 나누어 주겠다고 했었던 것이 수정되어 2대, 2대, 6으로 재분배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아무리 눈밖에 난 자식이라도 막내 아들은 막내 아들이었기에 유산 상속에서 제외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지만 이번 일로 저희 부부의 진심을 알게 된 시어머니께서 생각을 바꾸어 거의 저희 남편에게 몰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비율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어머님께서는 부동산 투자 등으로 재산을 계속해서 불러오셨던 상황이라 집안이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60%라고 한다면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재산일 것이 뻔해서 저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죠. 나 참, 네 남편하고 같이 보라 했더니 그새를 못 참고 열어봤니? 어머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뭘 무슨 말을 해 하기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으면 되는 거야. 남편의 사업을 도우며 부동산 투자를 하시던 분이라 그런지 정말 호탕한 기계를 가지신 분이 저희 시어머니였죠. 저 역시 그동안 저를 미워한다는 생각에 어머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 죄송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이리 와 앉아라. 식사하기 전에 몸에 좋은 차나 한 잔 나랑 같이 들자. 식욕도 돋궈주고 소화에도 도움이 될 게다. 식사 준비는 아직 하나도 안 됐는데. 가끔은 그래도 된다. 네가 무슨 가정부니? 일일이 네가 다 챙기게. 이 집의 며느리가 셋인데.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영 찝찝해하는 저를 끌고 거실로 가셨고 손수차를 내려 저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어머님과 차 한잔을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큰 형님과 작은 형님 네 분들께서 도착하셨죠. 어머, 동서, 그 옷은 어디서 난 거야? 그러게, 설마 빚이라도 내서 산 건 아니겠지? 어머, 뱁새가 황새 따라하다 가랑이 찢어지는 거야. 너무 무리한다. 이거 신상 콜렉션이잖아. 어디 인터넷이라도 열심히 뒤져봤나 보네. 다들 그만들 둬라. 그 옷, 그 가방도 내가 사준 거다. 형님들은 벙찐 표정으로 저를 보시고는 헛기침을 하고 주방 쪽으로 가셨죠. 어머, 이게 뭐야? 식사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 아니, 지금 우리 가족 모임이 있다고 식사도 거르고 왔는데 이게 뭐야? 재수씨, 지금 한가하게 앉아서 차나 마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주제 안 맞는 고급 옷 걸치고 있다고 자기가 무슨 상전이라도 된 걸로 착각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아주버님과 형님들이 한마디씩 거들며 저를 나무라셨고 이런 반응을 예상했던 저는 우물쭈물하며 일어서서 앞치마를 걸치려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신 어머님이 성난 발걸음으로 아주버님과 형님들에게 다가가 뒤통수를 한 대씩 딱 소리가 나게 때리시더라고요. 야, 너네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 집안의 며느리가 셋이나 되는데 막내 며느리만 내 며느리고 너희는 상전이냐? 아휴, 지들이 상전인 줄 착각하는 건 너희겠지. 배가 고파? 그럼 니네가 직접 해. 그러며 어머님은 제가 들고 있던 앞치마를 빼앗듯 가져가 형님들에게 집어던졌죠. 어머님의 이런 반응을 상상도 못했을 형님들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어쩔 수 없이 저녁 식사를 부랴부랴 준비하셨어요. 전 솔직히 형님들의 눈총에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지만 이제는 어머님이 내 편이 되었다는 생각에 어머님 말씀처럼 비굴하게 움츠려 있지 않고 당당히 어깨를 펴기로 했죠. 결국 그렇게 그날 식사는 늦게나마 시작되었고 어머니는 형님들께서 차려주신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드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참, 막내 며느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너희한테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말한다. 유언장 내용이 기존과 바뀌었으니 그리 알아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존의 첫째부터 순서대로 5대 3대 2로 나누기로 했던 상속이 2대 2대 6으로 변경됐다. 나 죽고 박 터지게 싸우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거니 그리 알아라.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고요? 대체 어머님을 무슨 가머니설로 꼬드긴 거야, 동서? 순진한 낯을 해가지고 아주 무서운 여우였구나. 아니, 의사의 변호사 직업을 가진 아들들한테는 20%만 주고 이날 이태껏 집안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공장 노동자 따위한테 60%를 준다니 이게 말이 돼요, 어머니? 전 용납 못합니다. 시끄러워. 다들 입 못 닥쳐? 밥상머리에서 감히 침이나 튀기는 것들이 무슨 수준을 따져 지금? 어머님의 일갈에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졌고 어머님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을 이으셨습니다. 너희 저번엔 나 아프다고 죽는 소리 낼 때 어떻게 했어? 바쁘다 하면서 와보기는커녕 아파서 입원해 있는 어미는 만나러 오지도 않고 골프 모임이다 부부 동반 모임이다 사치하고 다닌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의사 아들이 있으면 뭐하냐? 정작 나 아플 때는 죽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는데. 어머니,
진짜 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때는 진짜 바빴어요. 고작 그런 일 한 번 가지고 그 막대한 유산을 막내네한테 몰아준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건 너희가 하는 짓거리지.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잖아. 이게 몇 번째야? 니네 필요할 때만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알랑방귀나 낄 줄 알았지. 집안 어른으로서 대우나 제대로 해줬니? 빨리 병들어 뒤지라고 고사 지내는 거랑 뭐가 다르냐? 내가 너희 증여 미리 해주고 나면 요양원에 처박아 두고 찾아오지도 않을 것들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거 그냥 못 넘어가요. 소송 걸 거예요. 소송? 감히 지금 애미 앞에서 소송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오냐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이에 대해서 더 말을 얹거나 진짜 그따위 짓거리라도 해다가는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라고. 지금 날 상대로 법정 싸움을 하겠다고? 해봐라 그까짓 거. 분노에 찬 어머님의 말씀에 다른 가족들은 모두 아차 싶은 얼굴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후 어머님은 정말 진심이셨던 모양인지 건강할 때 하나씩 해야 한다며 본인의 명의로 된 빌라와 상가 건물부터 남편과 제 이름으로 증여해 주셨고 나머지도 하나씩 차분히 처분하여 분배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자신들의 말이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분들은 저희 부부에게 재산이 몰아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제는 어머님께 문안전화도 안 드린대요. 괜히 저희 때문에 집안에 분란이 일어난 것 같아 불편했지만 어머님은 오히려 원래 그런 것들이 결국 본색을 드러낸 거지 뭐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착잡해 하시면서도 일어난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듯 태연하게 대처하셨어요. 어머님의 진심과 은혜 잊지 않고 저희라도 잘 모시며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진심은 언젠가는 꼭 보답받는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세상 아직은 참 아름답고 살만하죠?